자, 월요일은 복잡하고 아주 다단한 이 시사 또 우리 전국 이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젠다 대 프레임 시간. 서강대 신방과 유현재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문대 신방과 황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 2주 만에 뵙네요. 자, 2주 만에 왔는데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뀐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바뀌지 않는 것들은 이 지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데 먼저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20%대가 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20% 30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말 나왔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뭐 두 분 다 특히 또 커뮤니케이션 전공자고 여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니까요. 한번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아까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숫자는 사실은 저게 더 떨어질까 막 그랬었는데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안 자체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저도 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만 70% 부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찾아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두고 나오는 그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25%였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이제 뭐 소통이나 미디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PR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나쁠 때 있잖아요. 네네. 나쁠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뭐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하고 뭐 저게 싫어 저건 고쳐져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것과 관련된 사람이 싫어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그렇죠. 거군요. 이제는 그것과 관련돼서 뭐라든 싫어가 되면 이게 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얘기 나눌 기회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인사가 만사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그 만사가 망가진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 게 거기서부터 출발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국민들이랑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거에 거의 끝판왕이 지금 한 70%라는 거고. 근데 더 이제 뭐 국민의힘 층 그다음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어야지만 제일 이렇게 네. 하면은 푹 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막 진짜 조강지척급으로 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지지층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뭐 휴가에서 복귀하셨고 도어 스태핑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눴는지 제가 자세하게 체크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황 교수님, 사실 정부가 출범해서 뭔가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부정평가 너무 많아요. 네. 뭐 부정평가에 대한 얘기는 뭐 더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근본적으로 그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네네.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지지율을 대하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도. 네. 왜냐하면 이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께서 존칭이라고, 그 처음에 이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요 대부분 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선거 때 되면 네.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무엇을 만들어 버렸냐면 그러면 당신 대통령 만들어주고 찍어준 사람은 우리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금 사람은 뭐야? 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별로 뭐 관심 없다는 얘기야? 네.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마치 좀 더 추론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의식 구조에서 나오냐면 근데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네.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 날 잘 못 알아주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인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이 지금 20% 떨어진 거는 결정적인 게 뭐냐? 이제는 자기 미천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찍어줬던 사람 있잖아요. 48점 몇 프로가 찍어줬어요. 그중에 절반인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 저도 뭐 제주에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왜? 이분이 과연 내가 찍어줄 만한 그 의도를 알고 행동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 갖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 이제 도스태핑 얘기도 좀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일부 장관은 경질하는 것 같고 네네. 뭐 대통령실도 이번 주에 경질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네. 벌써 한 달 전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오다가 20%까지 그러니까 집도끼 20%를 빼먹은 거예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막판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콘크리트 지지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약간 이 중도 애매한 사람들은요. 네네.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거점수 없이 빠집니다. 네. 20%대로 막 떨어져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정치 성향이 확실하지 우파나 않은 이게 양쪽 리더들. 확실한 지지가 네네.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반대는 물론이고 네. 지지하는 사람도 지금 뭔가 좀 의구심이 네.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유현재 교수님은요.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황근 교수님은 그 국민의 지지율을 바라보는 대통령 집권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지적 같고요. 이 여론조사 개요만 저희가 코너가 바뀌었으니까 한 번만 더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KSOI가 TBS 의뢰로 5일부터 이틀간 조사해서 8일 발표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고요. 또 저희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해서 8일 날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도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자 둘이 나왔으니까 좀 잠깐만 짧게 좀 네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그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좀 봤어요. 근데 네. 더 그 약간 질이 안 좋은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뭐 이게 퀄리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회과학 조사할 때 1, 2, 3, 4, 5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 참 하기 어려운 게 한국 사람이 대체로 3번으로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지표를 보면 아마 70% 이상인 사람이 그러니까 안 매우 좋다라고 안 좋다. 했는데 매우 네네. 안 좋다에다 체크했어요. 이건 굉장히 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한 의사 표현인 네, 거죠. 맞아요. 이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참 지표가 아닐까라는 황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이제 어쨌든 뭐 정책 또 여러 가지 보시지만 ARS로 물어보면 사실 그 질문자의 의도라든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를까요? 다른 좀 차이 있죠. 아무래도 이 가장 정확한 건 대면 조사예요. 네.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그렇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결국 ARS를 하는데 ARS가 응답률은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대로 대답 안 해요. 아무래도 오차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응답 오차가 크기 때문에 뭐 그냥 추세로 봐야죠.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추세가 굉장히 그렇죠. 나빠지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20몇 %가 최악이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건 맞다. 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도어스태핑 저는 이제 앞부분을 쭉 봤는데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오프닝 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멘트를 인서트로 들려드렸거든요. 이 적절한 시점에 사과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좀 끌어안는 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두 분은 좀 이 지지율 반등의 뭐랄까요? 팁 하나씩 알려주신다면 이번에 황 교수님 먼저 한번.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뭐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과반수가 안 되는 그리고 야당 후보와 거의 얼마 차이하지 않는 반반으로 됐거든요. 네, 그렇죠. 대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아무리 정책을 잘해도 뭐 50%를 상회하거나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 또 지형화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도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무슨 칼럼을 지금 보내고 왔는데 그겁니다. 뭐냐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방향이 뭐냐? 이거를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야당이 문제 모르는 게 아니라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의 이른바 지금 그 안에 어떤 강요로 들어간 사람이나 그 안에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도대체 뭐야? 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뭐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실 지금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이 정부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국정 목표나 국정 기조를 지금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장관들이 두 종류의 장관밖에 없어요 밑에. 네. 한 종류는 뭐냐? 이제 공명심 있는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그 일종의 그냥 툭툭 던지는 성과를 겁니다. 또 보여주고 뭐 이번에 싶어하는. 학력 뭐 이런 네. 뭐 입학 오세. 명령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무슨 국정 기준을 모르는데 내가 나서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경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경제 굉장히 위기라고 말은 하는데 네. 이 정부는 이걸 내가 어떻게 돌파해 가겠다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2008년에 촛불 그 광우병사 때 네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분이 그나마 그래도 정권을 5년 동안 유지고 갔던 게 뭐냐면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을 해결했거든요. 네.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충격이 적었어요. 그게 이제 이 양반이 그걸 내가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물론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좋게 안 하지만 그렇죠. 독재자. 초기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이. 네. 근데 이분이 뭘 해결했냐면 경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네. 그게 경제 물가. 문제를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네. 경제 관료들을 굉장히 많은 저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도 애를 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양반이 군사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양반이 7년을 버텼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뭘 하겠다. 지금 내가 올인할 게 뭐다. 나는 어떤 국정 가져가겠다.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빨리 지금 만들어야 돼요.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싫어가 아니라 아예 싫다란 인식이 딱 굳혀지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뭘 하는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현상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그 빅데이터를 쳐보잖아요. 그럼 네. 보통 이렇게 중간에 코어 키워드들이 잡히는데 네. 그 키워드가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네. 뭐 저도 그 워드 클라우드가 네. 없군요. 네. 컨셉이 사실은 뭐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창조 경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근데 사실 물론 좀- 이제 설명을 하라고 그렇죠. 모르는데. 근데 뭐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애매하게 그 미스터리라고 해요. 네. 뭐 역사적인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창조 아직도 경제를 모르겠는데. 무엇이었는가. I don't know, you don't know. 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컨셉조차도 없고, 근데 제가 뭐 감히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혹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좋아 빠르게 가 빨리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잠깐만 예.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박순애 장관이에요. 네. 아니, 근데 뭘 경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경지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보면 물론 경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스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타 된 분들 꽤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안 좋은 방향. 그렇죠. 이게 참 노선 이게 자체가. 뭐하고 같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뭐로 반영되냐면 인사에 반영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 대해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의 일종의 그냥 겉으로 표현된 형태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거 그냥 사람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건져 있고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라는 게 적폐천상이라는 걸 가지고 5년을 버텼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문제도 많았잖아요. 그게 비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 끝날 때까지 50%를 유지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그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하나였어요. 용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것이 꼭 무슨 너무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거나 뭐 과장돼서는 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 한 정권이 그걸 유지해가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지금 컨셉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컨셉. 그리고 안 교육 보인다. 정책을 5학 그러니까 지금 입학역량 낮추겠다고 만 5세까지. 그러는데 네.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는 교육 그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겠다. 교육 정책의 네. 내 기본 방향이 뭐다. 뭐 자율이면 자율, 뭐 경쟁이면 경쟁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뜬금없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정책 기조도 아직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청문회 때 그 어떤 그 학부모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교육계에 이거부터 내놓습니까? 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체계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저게 아마 굉장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김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국정 기조가 분명하지 않은 데서 장관들을 지금 이 각 부처에 임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금 휘말리고 있어요. 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도 완전히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는 건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분들 아니에요. 내공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거죠. 했던 그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랬죠. 그 공무원들은 이전 정권에서 했던 것도. 그러니까 들어간 장관들은 그게 맞다 이런 거예요. 아마 이것도 박순애 장관이 그 얘기했어요. 이거 뭐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현재 교수님은 이제 위기 커뮤니케이션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대통령이 경질하는 것보다 사실은 좀 스스로들 사퇴해 주거나
아 이거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끌고 내려갈 테니 새로운 사람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해야 좀 뭔가 지지도나 이런 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지금 그 뭐 독대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저번 주나 뭐 계속해서 압박 얘기가 면접, 네. 뭐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관련돼서 뭔가 공식적으로 이게 거리를 두고서 정책으로 뭔가 왔다 갔다 소통이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지 아 내가 만약 이런 정책을 냈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게 합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제 뭐 뇌피셜입니다만 아무래도 뭐 그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대통령실에서 뭐 좋아 빠르게 가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박수현 장관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독대를 했는데 대통령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가 신속하게 추진해라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그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뭐 다듬어가고 그런 과정이 없이 독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대를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사인을 명확하게 주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 독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의 기존대로 하는 걸로 했다면 여기서 걸러지고 저기서 걸러지고 기관 대 기관에 또 그럼요. 됐겠죠. 네. 그럼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아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거는 안 됐구나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 안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독대로 하면 믿어 뭐 이렇게 돼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 잘못은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자, 이게 뭐 네. 많은 정치적 어법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뭐 기관의 장 같은 느낌처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연극 관람 모습 휴가 중에 나왔는데 그것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안 만났는데 그렇게 또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를 낸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방한차 통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국어법에도 안 맞았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 저는 그게 사실 대통령실에 내놓은 자료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미숙함이랄까요? 또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 게 뭐 중국을 고려하더라도 꼭 그렇게 이런 방식이어야 되느냐라는 좀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유 교수님부터.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맞춤법이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설마 그랬을까? 네네. 그랬더니 어법. 진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방한차 전화 이게 물론 이거 스텝에 굉장히 눈물겨운 노력은 보여요. 어쨌든 대통령이 주어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대통령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막 억지로 한 건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그 소통 감수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도 수업 시간에 네. 계속 얘기합니다. 소통 감수성. 소통 감수성이라고 이제 뭐 제가 MBTI보다 더 중요하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네. 뭐 커뮤니케이션 뭐 센서빌리티 인덱스 뭐 이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디어와 관련돼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측해서 뭔가 인지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까도 잠깐 우리가 나왔습니다마는 휴가 가서 뭔가 사진 올린 것들을 보고 저는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아마 참모복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한테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컨셉을 민생 탐방이다. 그리고 대학 나가서 연극 본다라고 만약에 컨셉을 줬어요. 네. 그런 다음에 사진 골라봐라고 했을 때 절대로 고르지 않는 사진만 그냥 내보낸 거예요. 술잔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진 보셨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 사장님 소통이거든요. 네. 사장님은 소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앉아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사진을 정말 골랐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펠로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해외 언론을 좀 찾아봤어요. 네네. 그때 뭐라고 뜨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펠로시가 한국 가서 모욕을 당하고 왔다라고 써 있어요. 외신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뭐 어떠한 핑계 그다음에 국익을 고려했다. 그것도 굉장히 메시지가 웃긴 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하원 의장을 안 만났다? 그걸 번역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하원 반발할 수 의장이 있죠. 네. 그렇죠. 하원 미국 의장만 온 게 입장에서. 아니라 아시아와 관련된 의원들이 전부 다 왔는데 한국에서는 의전도 안 하고 대통령이 만나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게 니네 국익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국무총리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마지막 결심이 느리거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 약간 미스테이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부 쪽이어서 아니면 약간 의도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미스테이크죠. 네.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미스테이크가 오래되면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건데. 네네. 그 이상한 뭐 어떤 그런 것들 캡처 올리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산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내가 볼 때 안 해본 사람들이 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북한산 햄버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그 전시 심리전을 했던 네. 대내 PR이든 뭐 대외 심리전을 했던 사람들이 결론 딱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타이밍이다. 아. 그러니까 PR도 그렇고 네네. 뭐 광고도 마찬가지 타이밍입니다. 네네. 어느 타이밍에 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휴가는요. 맞아요. 가기 전부터 모든 국민이 모든 전문가가 고뇌에 찬 휴가가 될 거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고뇌에 찬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뇌에 찬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술 먹는 연극 모습이 뒷풀이 자리가 나오잖아요. 나왔죠. 연극 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그거 아니 이 사진 자체가 물론 약간 좀 엉성하긴 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국정 그 분위기가 좋고 국민의 지지가 높고 그러면 그런 사진 나와도 됩니다. 뭐 좀 약간 어설픈 사진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뭔가 대통령이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연극 가가지고 살 먹는 사진 나온다. 이건 뭐 감이 없어. 제가 볼 때 예. 이거는 뭐 홍보석이 뭐 이렇게 경질된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내가 볼 때 경질돼도 여러 번 경질돼야 되는 맞아요.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들 뭐 이미 여러 번 그 극우 유튜버 연관성도 그렇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여당의 위기와 정부의 위기가 조금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비대위로 가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로 간다는 말은 이준석 대표 쓱 밀어낸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봐도 좀 악영향의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그 대표 권한에 대한 권한 유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참 그 관성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계속 비대위로 가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무슨 뭐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면 네. 비상을 저지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비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됐던 분들은 오늘 그 도어 스태핑 하는데 대통령 그 질문 또 했잖아요. 기자들이. 네. 예리하게 질문했어요. 근데 또 대답 안 하고 그냥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총을 맞았냐라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을 맞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상과 관련돼서 이 사태를 만든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뭐 국민위원회 이렇게 돼서 전국위원회 이렇게 네. 돼서 이제 뭐 당원 단계 바뀌고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보면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계속 몰리면,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자꾸 뭐 영화 대사를 씁니다만은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만 걱정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잃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흑화되겠다고 하고 13일 날 뭐 예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아마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꼼수인데 그 사람들은 꼼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 권성동 대표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요번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펠로시랑 있는데 사진을 찍으시더군요. 네. 권성동 대표가.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전체 그림과 관련돼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해서 당분간 아무튼 여당의 위기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의 위기 이거는 계속 맞물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 상황을 놓고 사실 제 주변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이 상황을 불편해 하시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좀 전체적으로 진영 자체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뭐 저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데요. 네네. 그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하는 거는요. 네. 그거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다. 그분들이 네. 가지고 있는 능력. 근데 사실 아까 우리 이현재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는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이 문제를 지금 왜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불안해요.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가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장외투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소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권성동 대표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네. 사표 안 냅니다. 이분 내가 볼 때는 당 대표는 지금 그 권한대행은 내줬지만 네. 원내대표 내겠어요, 해주겠어요. 지금 이제 이분의 이제까지 여러 가지 행적으로 보아
절대로 안 내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사실 여기 있었거든요. 네네. 당의 분란의 시작이 없었는데. 이른바 윤핵관이란 논란. 근데 이분이 자기는 안 나가겠다 그러고 사실 이게 망하는 집안의 특징입니다. 뭔지 아세요? 고종도 그랬고요. 네. 유수한 재벌이 2세 때 망할 때 보면 되게 능력 없는 2세가 오거나 능력 없는 밑에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전형적인 망하는 집안의 아주 상징을 보여주고 지금 이게 지금. 예. 예. 그럼 끝까지 안 나가요. 예. 이 사람들이 또 내가 볼 때는. 황금 교수님 사모님께서 안 듣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사실상 날카로운 지적이고 또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잘 튼튼해야 됐으면 좋겠죠. 국가의 안정도 있기 때문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 교수님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 상황은 아까 뭐 확대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좀 기대했지만 역시나라고 하는 게 옛날에 아무튼 뭐 그런 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보수는 그 부정부패 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한다. 뭐 분열로, 이런 네. 이렇게 분열 때문에 망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세 분의 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7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이가 97이 아니라 DNA가 97인 걸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저도 뭐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빅데이터도 긁어보고 막 그러면 박용진 그러면 사실 옛날에 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유치원 3법이랑 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본인의 DNA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콘텐츠는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상대방. 그 예전에 자기가 욕하던 그거를 답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도 뭔가를 좀 보려고 저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나이만 이렇지 계속해서 남의 이제 뭔가 끌어내리기를 하는 계속 그런 문법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74%는 이건 경악이에요, 숫자가.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 뭐 어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왜 네. 인천부터 시작했냐, 뭐 왜 대구부터 그렇죠. 갔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 상황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위가 네. 2위랑 차이가 8게임이에요. 네. 이게 근데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뭐 룰이 어떻고 막 이런 게 아니라 74대 20대 이런 얘기는 네. 지금 이미 당신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당신만 몰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 상대방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본인 콘텐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현 의원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다른 당이 슬슬 피했어요. 저승사자. 나오면은 그냥 초중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기계를 보여주면 국민들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활동했다는 거 못 들었어요. 대정부 질문에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속시원처럼 사회다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정무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있잖아요. 아마 네. 한 사람 간사할 거예요. 뭐 했냐 이거예요. 네. 아무 그것도 없이 무슨 뭐 이 사람 잘 나가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론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일반 여론까지 더 합쳐지면 차이가 더. 알겠습니다. 그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강훈식 또 박용진 이 두 의원도 걸고 있지만 74, 75%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결과가. 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이미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아니다. 네. 뭐 그런 것이 연상으로 보고요. 우리 한번 그냥 예를 들어주죠. 이렇게 아주 절대 우리가 그 2000년 초반에요. 노무현 네네. 정부 때 제왕적 야당 총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거의 180석을 갖고 있던 네. 한나라당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네. 한나라당의 야당 통제고요. 그분이 사실 국정은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내 경선 때요. 네. 자 볼까요? 그 뭐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인재라는 사람을 끌어안지 않아가 떨어졌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을 때는 박근혜 후보가 아예 탈당을 했어요. 그때. 네. 그게 탈당했었습니다. 뭐 선진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나갔고 결국 마지막에 정몽준 후보를 못 잡았어요. 떨어졌죠. 네. 왜냐 이게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외에는 없다 이렇게 돼요. 네. 아무도 도전자가 없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나 반대하니까 나 거기 못 있어. 이래 네.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이게 뭐 아주 일사불란하고 아주 능력이 강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이거 굉장히 위기에 빠져요. 네. 이런 정당. 오히려 네. 위기에 될 수 있다. 끝으로 그리고 시간이 제가 볼 네네. 때는 아까 뭐 저기 그게 얼뜻 생각이 난 건데요. 그 박영진 의원 굉장히 지금 공격적이잖아요. 성남 국제 마피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또 의혹들 보도를 이용해서 끝으로 한 30초씩 짧게 시간을 네. 드려야겠습니다. 두 분 다 교수님이시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이게 지금 이건 뭐 좀
큰 목소리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유 교수님 먼저. 저는 그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막 개인적인 관여도를 가지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아마 교수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변의 교수님들도 슬슬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를 보면 이건 표절이라고 말하기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랑 저랑 박사학위 받은 해가 똑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교수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좀 많은 노력을 해야 굉장히 됩니다. 어렵죠. 근데 네. 아까도 보니까 그 논문 그러니까 표절 당한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도 지금 요즘 현재 기사에. 교수님이세요. 네. 그분들이 진짜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허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이 언젠지도 모르는데 네. 이거는 이 논문 문제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네. 이건 해결하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로 인용이 된다라는 억울함을 엄청난 했었죠. 한 교수님 정리 한번 뭐 해주시죠. 논문을 안 봐서 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보십시오. 때는 아마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학교에서는 구제 박사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뭐 현업에 있던 분들 네네.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세스에 좀 가깝게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런 논문들이 되게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짜집기가 네.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짜집기 해놓은 거에 대해 하다 보면 이게 어디서 네. 표절한 건지 어디서 따온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정혁진, 기술감독 황나경, 진행의 저는 김우성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